자, 안녕하십니까. 기계공작법. 자, 이번 시간에는 2장 소성 가공에서 플라스틱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플라스틱 사출기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가 금형이라고 하는 틀에 이렇게 찍어내는 그러한 공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을 압출해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인데, 자, 우리가 플라스틱은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공산품이나 이런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틱 가공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라스틱 가공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면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의 생활용품과 공산품 재료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그 안 좋은 일저기도 많죠. 이제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그 재활용되지 못하는 플라스틱 그 제품들이 이렇게 폐기되면서 뭐 이제 바다에 버려져서 이제 물고기 배에서도 뭐 플라스틱 뭐 이런 잔해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류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입니다. 자, 열 가소성 수지. 자,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선 모양의 고분자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열하면 가소성, 그러니까 다시 소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한 우리가 수지를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해수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해수에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열 경화성 수지는 경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반제품으로 생산 가공하고 경화제를 첨가하여 경화제를 첨가하거나 가열 가압하여 거대 분자로 된 반제품으로 조밀한 망상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가열하면 경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화시키면 다시 이제 용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분류할 때 크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플라스틱의 특성을 보면 플라스틱은 가소성이 우수하여 임의의 제품의 성형이 가능하며 성형물의 절삭이나 또는 접합 및 표면 처리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은 녹이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액상으로 됐다가 그걸 이제 굳히면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이런 형상을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필품,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전기 절연성이 좋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렇게 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우리 뭐 테두리라든가 아니면 TV, 냉장고, 뭐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부분 보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자, 세 번째로는 산, 알칼리, 기름, 약품류에 잘 견딘다. 그래서 우리가 내식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산이나 알칼리나 이런 것들에 잘 그 녹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약품 용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주로 만들고 기름을 넣어놓는 우리가 용기도 주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잘 타지는 않으나 금속에 비해 내열성이 떨어진다. 자, 우리가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용융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열에 견디는 성질은 떨어지는, 자, 금속에 비해서 열에 견디는 성질은 떨어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가볍고 무색 투명하며, 자, 임의의 착색이 가능하다. 자, 플라스틱은 금속에 비해서 가벼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색입니다. 무색이고 투명하게 투명한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스터라 그래서 우리가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색깔을 이렇게 같이 첨가를 해주면 플라스틱을 녹일 때 색깔을 같이 넣어주면 색깔을 잘 이렇게 착색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데 아주 편리한 그러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장기간 햇빛을 쬐거나 외기에 접하면 색깔이 변화되게 되고 표면이 거칠어져 경도나 강도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밖에 이제 외기에 이렇게 계속 놔두면 우리가 햇빛이나 비나 이런 걸 맞다 보면 표면이 이렇게 부식되는 부식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겉에가 이렇게 거칠어져서 표면이 이렇게 깎이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외부에 많이 놔두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특성보다도 경도값이나 강도값이 크게 감소해서 나중에 이제 잘 깨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의 종류를 봐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열 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한번 제품을 만들고 나서 다시 열을 가해서 우리가 다시 성형을 할 수 있는 수지를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는 한번 우리가 압력을 가하거나 경화제를 넣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제 용융되지 않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수지를 우리가 열 경화성 수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시면 자,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종류별 우리가 특징이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페놀 수지가 있는데, 자, 열 경화성 수지에는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그 다음에 디알린 푸탈레이트 수지, 그 다음에 에폭시 수지, 규소 수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페놀 수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놀 수지는 전기 절연성, 그 다음에 강도나 내열성이 아주 좋지만 알카리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기기기나 통신기기, 기계 부품이나 도료, 접착제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멜라민 수지는 우리가 내수성,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 우수하며 표면의 경도가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식기나 전기 부품, 그 다음에 적층판, 뭐 이런 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디알린 프탈레이트 수지는 자, 저압 성형이 가능하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안정성, 그 다음에 내열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절연제로나 화장판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대신 이제 이 수지는 조금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폭시 수지는 우리가 금속이나 무기물질과의 접촉성이 양호하고 전기 절연성, 그 다음에 내약품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접착제나 도료, 그다음에 전기 절연 재료, 그다음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자, 규소 수지는 전기 절연성, 그다음에 내열성, 방수성이 양호하고 액상, 그다음에 고무상, 수지상 등 우리가 단점으로는 비싸다. 우리가 아까 디알린 프탈레이트 수지도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랬죠. 그래서 요 규소 수지도 좀 비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전기 절연 재료나 윤활유, 이영재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소성 수지의 종류에 보시면 자, 열 경화성보다 열 가소성 수지의 종류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염화 비닐이 있는데 내약품성이나 전기 절연성이 양호하고 자, 내열성에 약하고 연소에 의해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포장용이나 농업용, 필름, 전성 피복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염화 비닐 니덴 수지는 자, 염화 비닐 수지보다 내열성, 내약품성이 양호하고 습기나 기체가 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품 포장용 필름이나 섬유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초산 비닐입니다. 초산 비닐 수지는 무색 투명하고 전기 절연성이나 내약품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폴리비닐 알코올의 원료로 쓰거나 그 다음에 에멀션 도료, 그 다음에 접착제에 주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비닐 알코올인데, 자, 폴리비닐 알코올은 자, 온수에 용해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론 섬유나 폴리비닐 아세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화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폴리스틸렌은 무색 투명하고 전기 절연성, 그 다음에 내약품성, 그 다음에 내유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파나 왕구, 식탁용품이나 전기 부품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ABS 수지가 있는데 ABS 수지는 강인하고 광택이 양호하고 내약품성, 그 다음에 내유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기기의 이제 하우징, 이제 전기기기의 이제 케이스죠. 케이스나 자동차 부품이나 포장 단열용 발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메타크릴 수지, 무색 투명하고 내우성, 그 다음에 광학적 성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방풍 유리, 그 다음에 조명기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폴리에틸렌은 가볍고 유연하고 전기 절연성이나 내약품성, 그 다음에 내수성이 양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쇄나 접착성은 나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제 포장이나 농업용 필름, 그 다음에 병, 전기 절연 재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은 우리가 폴리에틸렌과 비슷하지만 보다 투명하고 연화점이 높고 반복 굽힘에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식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자, 불소수지는 내약품성, 그 다음에 내마모성, 열 안전성, 전기 절연성이 양호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소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데는 전기 절연 재료나 내약품 재료 축바지에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는 우리가 강인하고 내유성이나 내마멸성이 양호하고 자, 흡수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나 자, 방풍유리, 그 다음에 조명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아세탈은 폴리아미드와 비슷한 성질, 그리고 내용제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어나 베어링, 그 다음에 부시, 캠 스위치 등 전기, 전자, 기계 부품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는 우리가 강인하고 전기적 성질이나 내열성, 내한성, 그 다음에 내우성이 좋고 투명하기 때문에 전기 부품이나 기계 부품, 그 다음에 창유리나 포장 필름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페닐렌 옥사이드는 우리가 강인하고 내열성, 그다음에 정기적 성질이나 내수 증기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기 부품이나 기계 부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149페이지에 우리가 플라스틱의 종류와 특징, 용도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이 수지를 어느 걸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이러한 그 각각의 수지들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어떤 제품의 특성에 맞는 수지를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수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또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책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수지를 쓸 거냐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지들에 대한 특성은 한 번씩 읽어보셔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이제 성질에서 기계적 성질과 내열성, 내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기계적 성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 재료와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역학적 거동이 금속과 유사하고, 철강 재료보다는 기계적인 성질이 크게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보다는 플라스틱은 기계적 특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용 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기계적 성질을 갖고 있고, 자, 플라스틱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금속과는 다른 원자 및 분자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재료에 따라 역학적으로 다른 거동을 나타내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종류도 많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인 성질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보시면 각 수지별 기계적 성질이 표에 나와 있는데, 자, 표 2-7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열 가소성 수지에 해당되는 수지들은 대부분 보면 인장 강도가 열 경화성 수지에 비해서 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열 경화성 수지보다 더 강한 재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열 가소성 수지는 자, 열 경화성 수지보다 인장 강도가 낮은 특성이 있고, 자, 인장 강도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신율, 그러니까 잘 늘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장 강도와 연신율은 항상 반대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인장 강도가 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연신율이 작은,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낮은 수지들은 대부분 연신율이 높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는 인장 강도가 높은 대신에 대부분 보면 연신율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열 가소성 수지에서 우리가 인장 강도가 낮은 이러한 수지들은 대부분 연신율이 높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 강도도 보시면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보다 일반적으로 열 경화성 수지가 더 높은 특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경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나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나 경도값들은 대부분 보면 열 경화성 수지가 높게 나타나고,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경도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연신율이 낮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열성입니다. 내열성은 우리가 플라스틱은 온도에 의한 성질의 변화가 현저해서 기계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플라스틱은 용융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기계장치,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는 기계장치로 사용하는 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보통 상온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 온도는 50도에서 200도씨 정도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규소 수지 같은 경우에는 250도까지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식성 면에서 보면 플라스틱은, 자, 아까 특성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산이나 알칼리, 그 다음에 기름이나 약품에 잘 견디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이나 이런 데 사용되는 제품에도 우리가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가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압축 성형입니다. 압축 성형은 우리가 성형 재료를 금형의 빈 공간에 넣고 열을 가한 후에 높은 압력을 통해 가지고, 자, 최종 제품의 모양으로 우리가 성형하는 방식의 가공법을 우리가 압축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형 안에 어떠한 재료를 우리가 넣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압축 성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출 성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가공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형을 우리가 제작해서 금형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금형인데, 금형을 제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출기에 보면 안에 스크루가 있는데, 어, 이 재료를 우리가 여기에 공급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호퍼라고 합니다. 호퍼에 우리가 원료,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료를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실린더 안을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원료가 이제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녹은 원료를 여기 금형 안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면, 자, 금형 안에 이 형상에 우리가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형을 열고 나서 이제 밀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젝터 핀, 즉 이제 우리말로는 밀핀이라고 하는데, 밀핀이 이 제품을 밀어주면 이 제품이 외부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사출 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출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품이 이제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 제품의 수를 여러 개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병뚜껑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작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찍을 때 뭐 30개, 40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티의 수가 똑같은 제품을 몇 개 찍느냐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은 제품들은 뭐 10개에서 뭐 20개 이상도 이렇게 찍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제품들은 우리가 한 금형에서 하나 정도씩 이렇게 찍어내지만,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는 캐비티를 뭐 2에서 뭐 6개, 뭐 10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아주 적합한 생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출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주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지만 열 경화성 수지를 성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우 작은 것부터 큰 무게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성형이 가능하고, 자, 반복해서 사출하여 대량 생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대부분 보면 이 제품을 성형할 때 뭐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찍어내는, 이게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다르고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품들은 대부분 사이클 타임이라 그러는데
1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분에 수십 개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대량 생산에 유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압출 성형입니다. 압출 성형은 우리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린더에서 어떤 제품을 이렇게 뽑아내는 형태의 우리가 가공 방법을 압출 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출기에서 연화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을 압출시켜 다이의 구멍 모양과 같은 단면을 갖고 있는 동일 단면을 가지는 파이프나 시트, 그 다음에 피복 전선 같은 제품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가공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가공 방법인데 우리가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우 몰딩, 우리가 몰딩이 우리가 금형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걸 몰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블로우 몰딩 또는 블로우 포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압출과 사출 성형을 병용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압출 성형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파리손이라고 하는 가운데가 비어 있는, 자, 길이가 짧고 가는 관상의 페리슨을 우리가 압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금형 안에 넣고 압축 공기를 여기에 불어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병 모양이나 이런 거, 특히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 주로 생산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페리슨을 우리가 중간 제품으로 해가지고 관상 성형 폼을 다이 속에 넣고 가열한 후에 그 속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속이 빈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페트병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가공 방법을 우리가 블로우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의 특징하고 플라스틱 가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